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때 저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아끼는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프게 수업료를 치른 뒤에야 깨달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만약 이런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가고 싶습니다. 성철아, 미안하다. 잘 좀 부탁한다. 부모님 두 분 모두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정말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저희 부모님은 시장에서 장을 보시고 돌아오시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사고로 두 분 모두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같은 차에 타고 있던 둘째 성규와 막내 성희는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정신을 붙잡고 부모님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이 집의 기둥이야. 성규, 성희 내가 지켜야 해. 서울대학교 법대를 목표로 하던 저는 그날로 책을 덮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는 구겨져 쓰레기통에 들어갔고, 손에 들린 것은 원서가 아니라 취업 사이트 목록이었습니다. 당장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두 동생의 병원비, 등록금, 생활비. 생각할 틈도 없이 저는 어른이 되어야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시작해 사무보조부터 밤늦은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잠을 줄여가며 돈을 벌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사는 대신 삼각김밥 하나로 버텼고, 주말엔 동생들 간병과 학원 상담을 병행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집에 들어가니 성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성희야, 왜 울어? 엄마, 보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물도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나도 매일 보고 싶어. 근데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아껴줘야 하지 않겠니? 오빠가 엄마 아빠 대신 열심히 살아볼게. 너희 둘 꼭 잘 키워볼게.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성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음악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 시절 제 형편은 동생들 대학 등록금 대기도 벅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해보자는 말로 성규의 꿈을 눌러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미안했던지 모릅니다. 성희는 똑 부러지는 성격에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덕분에 꽤 괜찮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대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죠. 그 사이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에서 시작해 조그만 무역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일이 잘 풀렸고, 점차 직원도 생기고 수입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숨 좀 돌릴 수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성규는 음악 동호회에서 만난 미영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따뜻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성희는 사내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부서의 팀장이었고, 시댁은 꽤 유복한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했습니다. 성희야, 결혼 잘한 것 같아. 축하한다. 고마워, 오빠. 다 오빠 덕분이야. 대학 보낼 돈도 없던 시절에 우리 그렇게 키워줬잖아.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울었습니다. 40을 넘겼을 때 거래처에서 만난 분과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사별한 상태였고 어린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 식사를 했고 조심스레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균의 집에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갔을 때였죠. 형,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응, 조금. 그 말에 경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큰아빠, 결혼하면 우리랑 안 놀아줄 거야? 성규와 재수 씨도 저를 만류했습니다. 형, 그 여자 사별했다며? 아이도 있지? 응, 근데 괜찮아. 나도 인생 혼자 살았잖아. 아주버님,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아주버님 그동안 자유롭게 살아왔잖아요. 왜 이제 와서 스스로 짐을 지려고 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와의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저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오빠, 왜 그래? 왜 그만둬? 사람 좋아서 만났는데 왜 가족들 눈치 봐? 가족들이 싫어하잖아. 경은이도 울고. 경은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오빠 인생은 오빠 거야. 언제까지 형 노릇만 할 건데? 성희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에 그저 웃으며 말했죠. 괜찮아. 난 익숙해. 혼자 사는 거. 성규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집을 하나 장만해주고 그들이 살게 했습니다. 저는 회사 숙소인 빌라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성규가 조심스레 말하더군요. 형, 나 말인데 경은이가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 해. 그런데 레슨비며 학원비며 너무 비싸서 형이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경은이는 성규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줄 존재 같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경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음악을 계속 전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이의 레슨비, 연습실 대여비, 콩쿠르 참가비 등 경제적인 부분을 도왔습니다. 물론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가끔 재수 씨가 반찬을 잔뜩 해다 주거나 경은이와 경희가 저한테 그리는 그림에 사랑해요. 큰아빠라고 적어주는 걸 보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도 그런 날 중 하나였습니다. 지방으로 본사가 이전되기 며칠 전 성균의 집에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형, 이사 준비 다 됐어? 응, 뭐 짐도 많지 않고 가면 가는 거지 뭐. 형 없이 서울에서 뭐 재미있게 사냐? 우리 애들도 형 엄청 좋아하는데. 보고 싶으면 놀러와. 나중에 경은이 콘서트 같은 거 하면 내려와도 좋고. 재수 씨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식사를 차려주었고 경은이는 레슨이 있다고 먼저 나갔습니다. 식사 후 재수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성규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경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경희야, 큰아빠가 그렇게 좋아? 응, 제일 좋아. 왜 제일 좋아? 큰아빠는 세상에서 돈이 제일 많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돈 많은 게 그렇게 좋니? 응, 엄마가 그랬어. 큰아빠 돈을 박박 긁어 모아야 한다고. 뭐라고? 엄마가 나한테 말했어. 큰아빠한테 잘하래. 그래야 나중에 큰아빠 돈은 다 우리 거 된다고 했어. 큰아빠에게 다른 자식 생기지 않게 하래. 그 순간 시간과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희는 아무런 악의 없이 천진난만하게 말하고 있었지만 그 말은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방 안에서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이 가족에게 사랑받는 형, 아니면 돈 많은 은행장. 다음 날 저는 부모님이 계신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 손을 모은 채로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동생들을 위해 산 삶이 이게 맞는 길이었을까요?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며칠 뒤 성희를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로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자며 커피숍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오빠, 지방 가기 전에 얼굴 보자고 했잖아. 그래, 나도 보러 가야겠다 생각했어. 우리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떤지, 시댁은 요즘 어떤지, 아이는 잘 크는지. 그러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성희야, 혹시 지금 성규네가 사는 집 말이야? 응, 그 집, 그냥 성규 명의로 넘겨주면 어떨까 해. 애들도 있고 형으로서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희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가 뭐라고 생각할지 알겠어.
근데 이 얘기는 꼭 해야겠어. 오빠가 지금 성규 오빠를 망치고 있어. 그 말이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오빠의 사랑이 과해. 아니, 위험할 정도야. 오빠는 아직도 성규 오빠를 고등학생 때 그 아이로 대하고 있어. 음악 전공 못한 거 집안 사정 때문이었다고 그 죄책감으로 계속 도와주고 있는 거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나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 알아? 오빠가 자꾸 도와줄수록 성규 오빠는 점점 책임을 안 져. 자립할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어. 자식한테 떳떳하고 싶다면서 형 재산을 받길 바라는 게 그게 성숙한 어른이야? 오빠는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물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성규와 재수 씨를 다시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집 팔 생각이야. 명의도 넘기지 않을 거고 앞으로 음악 지원도 힘들어질 거야. 재수 씨는 그 자리에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성규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형!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어?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싶어졌어. 내가 너를 아직도 13살 동생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내가 가장이잖아.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해. 형이 이럴 수 있어? 갑자기 이러면 우리가 뭐가 돼? 이게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걸 내 대신해 준 거야. 이젠 그만해야겠어. 재수 씨는 울음을 터뜨렸고 성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 원하면 전세로 계속 살아. 아니면 사든지. 난 이제 내 삶을 살 거야.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싶고 자식도 낳고 싶어. 그 말을 들은 재수 씨는 새하얘졌고 성규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처음으로 형이 아닌 나로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처음이었습니다. 부모님 산소에 들렀을 때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제 삶을 좀 살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저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본사 이전으로 지방에 내려가자마자 텅 빈 방 안에서 마주한 고요함은 어찌나 낯설고 무겁던지요. 퇴근 후 돌아온 공간에는 반겨줄 이도 없고 제게 밥 한 숟갈이라도 뜨라 말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식탁, 조용한 TV 소리, 문득 떠오르는 동생들 얼굴. 그립더군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번엔 흔들리면 안 된다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성규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단체 톡방에 잘 내려갔어요? 라는 안부 메시지가 한 번. 그리고 재수 씨의 계정으로 경은이 콩쿨 탈락했어요. 나는 짧은 말이 한 번.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정적. 그리고 2개월쯤 지나 성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 거리인 제 사무실 근처까지 직접 온 걸 보니 무언가 말할 게 있었던 거겠지요. 사무실 근처 한적한 한식당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성희의 얼굴은 어쩐지 지쳐 보였습니다. 오빠, 잘 지냈어? 그럭저럭. 일은 바쁘니까. 근데 서울은 어때? 뭐 정신없지. 잠시의 침묵. 그러고는 성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사실은 성규 오빠가 요즘 좀 이상해. 맨날 술 마시고 집에 일찍 안 들어가고 나한테 전화해서 쓸데없는 소리도 하고 그래. 전화해서 뭐라고 하던데? 그냥 너랑 형은 돈이 많아서 좋겠다. 나만 바보처럼 사는 것 같다. 뭐 그런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대로구나 싶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희는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 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빠한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잖아. 오빠가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나 이제야 알겠어. 성희는 손을 모은 채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하고 시댁에서 사는 걸 보니까 시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돈 조금 주면서도 그렇게 생색을 내시더라. 그리고 절대 재산을 미리 안 주셔. 처음엔 그게 쪼잔해 보였는데 이제는 알겠어. 그렇게 해야 자식들이 스스로 설 수 있더라.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빠는 너무 다 줬어. 오빠의 사랑이 공기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어. 그래서 고마운 줄도 몰랐던 거야. 성희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오빠, 정말 미안해. 우리 때문에 오빠의 청춘을 앗아갔던 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해. 그날 저는 처음으로 막내 동생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평소엔 무뚝뚝하고 따지기 바빴던 성이었기에 그 눈물은 더 낯설고 먹먹했습니다. 2년 전 그날의 밤 이후로 저는 동생들이 아닌 제 자신을 돌봐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낯설었고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동생들의 보호자이자 부모 대행으로 살아왔던 저에게 나라는 사람을 들여다보는 일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 속에서 조금씩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쉬는 일요일 아침에 카페에 가서 책을 읽고 낯선 전시회에 가서 낯선 풍경을 바라보고 누군가의 눈을 보며 나도 외롭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한 후에 사업이 더 잘 풀렸습니다. 어느덧 제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잘 굴러가게 되어서 한결 더 여유가 생겼습니다. 퇴근 후에는 운동도 하고 주말이면 가까운 산책로를 걸으며 조용히 바람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가끔 성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카의 유치원 생활, 시댁 이야기, 남편의 일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낯설고 평범해서 참 좋았습니다. 봄이 되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형, 나야. 그 목소리의 순간 심장이 멈출 듯 했습니다. 성규냐, 잘 지냈니? 응. 형은? 그럭저럭. 여기 바람 좋다. 봄이 오긴 오나 봐. 나 오늘 근처야. 시간 좀 괜찮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저는 응, 와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결을 느끼고 이번엔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규는 예전보다 훨씬 말랐지만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카페에 앉은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성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형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우리한테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그래, 처음엔 미웠어. 솔직히 말하면 배신당한 기분이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형이 우리를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였다는 거.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이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 형이 준 집에서 나와서 월세 살면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졌고 오히려 지금이 더 단단해졌다고 해. 잘 됐다. 경은이도 음악 그만두고 그림 그리기 시작했어. 학원비는 싸도 스스로 하려는 의지가 있더라.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응, 그게 제일 중요하지. 잠시 커피잔의 시선을 고정한 성규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 나 정말 미안했어. 형을 형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내 뒤에 있는 안전망처럼 생각했던 거. 그게 얼마나 큰 무례였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닦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 정말 듣고 싶었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먹던 분식집 떡볶이 이야기, 아버지가 일요일마다 끓여주시던 해장국 이야기,
어머니가 겨울마다 정성껏 만들어주셨던 털실 목도리 이야기. 우리는 가족이었고, 가족이기에 멀어졌고,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성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나 이제 형한테 기대지 않을게. 하지만 형이 힘들 때는 나한테 기대도 돼. 이젠 나도 형의 동생이 아니라 형의 동반자이고 싶어.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제 나도 내 삶을 살 테니 너도 내 삶을 살아라. 그리고 우리 진짜 형제가 되자. 이제 저는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보고 있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났고 늦은 나이에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손가락이 굳어 제대로 하나 누르기도 어려웠지만 한 음 치면서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하나입니다. 하나 씨는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카페를 좋아하며 가끔은 아이처럼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2살 아래지만 속 깊은 말투와 따뜻한 눈빛이 저를 계속 웃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습니다. 성철 씨는 왜 지금에서야 연애를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은 누군가를 책임져야 했거든요. 이제야 조금 나 자신을 책임져 볼까 해서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성철 씨 손 잡아드릴게요. 이제는 함께 살아가요. 봄이 깊어진 어느 날, 저는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성규도, 성희도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드디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철이 든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제라도 제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제게 주신 생을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누군가를 위해 너무 오래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나는 지금 나를 잘 돌보고 있는가를 물어보세요. 사랑은 책임이지만 책임이 사랑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돌보는 일도 사랑입니다.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진심은 언젠가 왜곡되기 마련입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동생을 위해 모든 걸 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금 저는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어쩌면 늦은 봄처럼 늦게 찾아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와준 인생에게 그저 감사합니다.